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돈 터지는 경제 맛집 서현미의 돈터치미 시작합니다. 오늘은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과 함께 경제적 본능을 일깨워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뭐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이어서 우리한테 언제 오나 했는데 네. 바로 어제였죠. 2월 11일에 한국 철강에도 25% 관세를 3월 12일부터 부과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네. 말이죠. 어떤 네. 영향이 있을까요? 뭐 당연히 이제 국내 뭐 기업들한테 해당 분야 이제 기업들한테는 좋은 영향은 아니죠. 음. 네. 근데 뭐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들 우려하는 대로 그 한국 제품 전반에 대해서 높은 뭐 관세를 매기는 뭐 단서가 되지 않나, 뭐 출발점이지 않나, 뭐 이런 식의 우려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지나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트럼프 일기 때도 뭐 가전이나 철강 이런 쪽에 트럼프가 이제 관세 부과를 하려고 했으나 물론 실제로 일정하게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한국산 이제 철강 같으면 그때 이제 쿼터를 정하는 식으로 뭐 음. 그렇게 이제 좀 뭐 일종의 수입 제한을 하는 뭐 어디 뭐 그런 조치를 70% 어디 90% 네네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때도 상당히 좀 제한적인 품목들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이루어졌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뭐 한국은 사실 그 관세 장벽에서는 일정하게 좀 이제 많이 비껴났었습니다. 음. 그래서 물론 이제 뭐 트럼프 2기에서 그 관세를 무기화하거나 또는 뭐 어떤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음포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음. 뭐 그래서 이제 트럼프 일기 때보다는 관세가 좀 더 올라가는 것 아니냐, 플러스 그 품목도 확대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을 수는 있는데 뭐 제가 이제 판단하기에는 그 정도까지 될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한국의 수출 품목 전반에 대해서 관세가 너무 과하게 부과된다. 이런 우려는 좀 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다들 걱정하시는 게 그거예요. 자동차랑 반도체가 사실은 우리나라한테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네. 이 네. 부분까지 결국엔 손대기 위한 시작점 아닐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 트럼프가 원하는 건 뭐냐면 잘 보시면 트럼프가 이게 뭐 캐나다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그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관세를 가지고 그걸 이 협상의 지렛대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뭐 맨 처음 이제 시작했던 게 캐나다, 멕시코에 이제 관세 부과하고 중국도 이제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그 펜타닐이라는 마약을 차단하기 위해서 마약의 이제 그 유통 네트워크를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사실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제 때렸고 그러자 이제 특히 멕시코, 캐나다 이제 즉각적으로 펜타닐 미국 쪽에 유입되지 않도록 뭐 국경 수비대를 강화한다든지 예산을 쓴다든지 뭐 이런 이제 조치를 취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뭐 캐나다 같은 경우는 미국 은행들을 이제 뭐 지점을 이렇게 뭐 네트워크를 둘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한 조치를 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굽히고 나왔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한 달 유예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네. 뭐 그 한 달이 이제 추가로 또 뭐 더 길어질지 뭐 또 또 다른 압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되게 이제 그런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그 압박용으로 관세라는 무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국에 대해서는 저는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한국 그 이제 트럼프가 대선 캠페인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니 왜 쓸데없이 보조금 저하면서 그렇게 들어오게 하냐, 그냥 그러지 않고도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관세이겠죠. 그러면 자 니네들 미국 땅에서 뭐 예를 들면 반도체다, 자동차다 안 만들면 관세 부과할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국내 반도체라든지 자동차가 미국에서 이제 생산되는 그 캐파를 더 늘려야 되는 뭐 이런 이제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멕시코 쪽에서 특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멕시코 쪽에서 생산하는 물량이 상당 부분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미국 내에서 생산 캐파를 늘리고 예, 그리고 또 조기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뭐 관세
이제 압박용으로 쓸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나 거기에 일정하게 이제 국내 업계가 그 어느 정도 뭐 따라주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면 그 실제 그 관세 엄포는 그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막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하여튼 엄포를 놓고 있는 수준? 음. 예,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을 아. 거다라는 게 기본적인 제 생각입니다. 그럼 소장님은 지금 트럼프가 쓰고 있는 관세 정책 자체는 관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고 네. 그냥 이걸 볼모로 잡아서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단으로 쓰고 약간 있다.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승동격서라는 표현 있잖아요. 음. 예, 저는 좀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하고요. 음. 물론 관세라는 것 자체를 그 뭐 트럼프가 그 관세 자체를 뭐 일정하게 높인다거나 뭐 이것 자체를 뭐 전혀 뭐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또 아니지만 아니고. 예. 예. 그러나 그 관세 이면에 훨씬 더 중요한 목표를 숨기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진짜 관세를 강하게 때릴 곳은 사실 중국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도 사실은 네. 관세 문제로 갈등을 일으켰던 이제 나라가 사실 미중 간의 이제 관세 전쟁이었고 트럼프 2기도 결국은 관세 전쟁의 가장 최종적이고 가장 강력한 타겟은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동맹국들은 왜 자꾸 이렇게 때려가면서 같이 가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게 트럼프는 그 미국 그 역사상 기존의 미국 그 외교 정책, 국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지금 바꾸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미국이 물론 봉화 민주 그 양당 간의 성향이 뭐 어느 정도 다르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민주공화 양당이 상당 기간 동안 국제 무역의 확대를 지지해 왔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그 자유무역을 주창하면서 뭐 이 뭐 WTO를 비롯해서 국제 뭐 무역기구뿐만 아니라 뭐 다자간 뭐 자유무역 협정이라든지 양자간 자유무역 협정 뭐 이런 등등을 시리즈로 계속 맺으면서 네. 이 자유무역 그걸 주창해왔고 관세 비관세 장벽을 이제 낮추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단 말이에요. 네. 대체로 그런 흐름이었어요. 물론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 세계화에 대한 나름의 이제 좀 반성이 일어나면서 그런 뭐 국제적인 교역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본다거나 하는 뭐 그런 과정들이 있긴 했으나 미국의 기본적인 이제 그 정책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많이 진행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 이제 그 어떤 뭐 흔히 이제 말하기엔 글로벌 캅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세계의 경찰로서 네. 안보 우산을 제공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국제적인 어떤 저 뭐 초강대국으로서의 패권 국가로서의 리더십을 이제 추구해왔던 거죠. 근데 트럼프는 이걸 그 기존의 어떤 그 프레임워크로 보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그냥 미국도 하나의 그냥 국가로서 왜 우리가 이게 이제 뭐 보기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 아니 왜 우리가 그렇게 쓸데없이 다음에 나라의 안보 우산이 돼주냐부터 그러면 안보 우산을 우리가 제공하는 만큼 돈을 받자.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된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뭐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서도 우리가 방위비 분담을 더 해라 뭐 이런 식의 요구로 이어지는 거고요. 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미국 최우선주의 정책을 이제 관철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러면 한편으로는 생각을 해보면 기존의 그 국제 질서를 이끌어왔던 패러다임, 국제적인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뭐 그런 것 역할을 일정하게 포기하더라도 우리의 이익을 철저하게 관철시키겠다. 그리고 그러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면 기존에 이제 다른 나라는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매기더라도 우리는 계속 이 강대한 시장을 계속 열어서 포용하겠다. 뭐 그리고 그 최대한 그 물자들을 싸게 공급받아서 자국의 이제 국민들이 저렴하게 그 이제 재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패러다임이었는데 트럼프에 와서는 이제 그게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온 이야기는 상호 간세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상호 간세라는 이야기는 자, 뭐 니네들이 어떻게 하든 우리는 최대한 시장을 개방하겠다 이런 관점이었다가 이젠 그게 아니라 니네들이 개방하는 만큼 니네들이 관세를 낮추는 만큼 우리도 낮추고 니네들이 높이면 우리도 높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완전히 이제 지금 이제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 있는 것이고, 네. 예, 그런 관점 하에서 이제 뭐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예, 우리도 이익을 챙길 걸 충분히 챙기겠다 이런 생각인 거죠. 네. 그래서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트럼프는 우리가 이제 보통 그 협상을 할 때 예, 단기간을 보느냐 또는 중장기적인 국면에서 보느냐 뭐 이런 이제 그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트럼프는 좀 더 그러니까 기존의 미국의 리더십은 뭐 물론 이제 정권 간에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예, 미국은 장기적으로 그리고 대국적인 면에서 우리가 큰 틀에서 우리가 이 세계 질서를 이끌어가는 뭐 패권 국가로서 예, 그 지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 질서도 주도하고 그래서 뭐 그 시장도 개방하고 뭐 이런 식으로 끌고 가겠다. 그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미국의 위상에 도움이 된다. 이런 식의 이제 개념이었다면 이제 트럼프의 개념은 그게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야, 뭐 길게 보고 뭐 대국적인 관점에서 볼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우리도 니네들이 요만큼 챙기면 우리도 요만큼 챙겨야 돼. 예, 이런 거고 실제로는 그걸 넘어서서 아니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힘이 센 나라인데 왜 우리가 꿀려?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취해야겠어. 예, 그런 식의 이제 태도인 거죠. 그래서 뭐 가자 지구를 점령하겠다부터 네. 해서 뭐 저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시켜 줄 테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자원들 우리가 뭐 다 개발해서 차지할 수 있도록 해줘. 뭐 이런 등등의 어찌 보면 그 국제적으로 굉장히 무례하면서도 예, 강압적인 그런 방식들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뭐 지금 이야기하는 거를 들어보니까 그럼 결국 미국은 좀 큰 나라의 관용 같은 건 좀 내려놓고 이제 네. 우리도 챙길 건 다 챙기겠다. 네. 이게 결국에 네. 단기적으로나 뭐 장기적으로나 미국 자국민들에게는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는 건 맞나요? 그게 그러니까 네.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당장을 보면 미국의 이익을 많이 관철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부작용과 반작용이 없겠느냐 하는 거죠. 뭐 당장 예를 들면 그 멕시코나 캐나다 같은 데서 굉장히 이제 반발이 극심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캐나다 같은 데는 뭐 얼마 전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그 미국산에 대해서 불매운동 그렇죠. 우리도 안 우리는 사겠다. 예, 그래서 뭐 시위를 하기도 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같은 거 있잖아요. 사실은 뭐 그 캐나다 자본이 들어간 맥도날드 체인이라 하더라도 그냥 미국산 브랜드니까 예, 맥도날드 덜 먹겠다부터 테슬라 판매량이 뭐 곤두박질 친다든지 그게 실제로는 지금 EU 뭐 중국은 원래부터 이제 적대적이니까 더 강하게 일어나겠지만 예, 중국에서도 테슬라 판매량 그다음에 EU에서 테슬라 판매량이 예, 굉장히 크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뭐 트럼프를 강하게 지지한 측면도 있지만 뭐 EU 지역에서 이제 특히 독일의 이제 극우 정당 예, 뭘 지지하는 뭐 이런 네. 그러니까 연설을 하기도 하고 뭐 등등 이제 그런 반발이 이제 또 작용했겠지만 그만큼 이제 이게 일방통행적인 강압적인 그리고 동맹국의 어떤 그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방통행식 그 정책에 관해서는 분명히 반발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미국이 워낙 이제 강력하고 또 뭐 강대한 시장을 배경으로 해서 또 뭐 군사력을 배경으로 해서 예, 이게 많은 나라들이 꿇으라 하면 뭐 꿇는 신용을 일단은 할 수밖에 없지만 예, 그게 뭐 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들 차원에서의 어떤 뭐 이 정서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는 뭐 정부 차원에서 일정하게 뭐 교묘하게 또 시간이 흐르면서 예, 뭐 미국의 어떤 그 이익을 관철해야 되는 어떤 국제 다자간 협의 기구에서 미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 뭐 근데 그 정부 차원의 그런 것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캐나다 정부가 야
뭐 미국한테 밑보일 수 있으니까 시위하지 마부터 뭐 불매운동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거든요. 적어도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데서는 못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반발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지금 미중 패권 전쟁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그 일단 미중 패권에서 지금까지 그래도 미국이 그 중국을 배제하는 전략에서 상당히 효과를 거둬왔는데 네. 그건 한편으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미국이 갖고 있는 국제적인 어떤 리더십에 대한 뭐 어쨌거나 존중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미국조차도 이게 심지어 뭐 가깝다고 하는 뭐 그런 캐나다 같은 나라들조차도 그렇게 꿇어 막 이렇게 뭐 굴욕적으로 이야기하고 캐나다를 미국이 51번째 들어올래? 주로 예. 들어올래가 아니에요. 그냥 51번째 주로 삼겠다고 이거 그리고 농담 아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에 대한 반발이 어찌 없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예를 들어서 중국을 벗어난 특히 유럽이라든지 또 미국이라든지 그리고 뭐 중동 또 뭐 아시아 국가들 말할 것 없이 사실은 반중 협중 정서가 되게 강해요. 그게 이제 퓨 리서치 센터라는 데서 이제 매년 조사하는 게 있는데 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계속 반중 협중 정서가 되게 강하거든요. 그거는 중국이 자국 시장은 열지 않고 그러면서 막 그 자기네들의 어떤 저가 상품들을 뭐 전 세계에 이제 막 그 공습하듯이 네. 그렇게 풀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그 다른 나라의 산업들을 이제 붕괴시키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 그리고 자원을 아주 헐값에 그 싹쓸이 해가는 뭐 그런 행태들 이런 것들에 대한 반감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똑같이 비슷한 행태를 보여. 그러면 미국에 대한 전 세계적인 반감도 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결국은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금 군사력으로 이렇게 서로 맞겨루는 상황이 아니고 뭐 경제력에 더해서 흔히 말하는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어떤 민주주의의 가치, 뭐 지향, 뭐 그런 거에서 이제 한편으로 문화적인 어떤 힘, 뭐 이런 것들 등등이 결국은 그 국제사회에 미친 영향이 되게 큰데 그런 부분에서 미국이 중국보다 훨씬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다가 트럼프가 저렇게 갔을 때 시간이 가면 아닌가? 갈수록 누적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할 것인가? 아닐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어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세계의 흐름을 보는 이유는 그럼 나는 올해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소장님 모시고 네. 이런 전체적인 근데 이야기를 사실 듣는 이런 거잖아요. 상황을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되게 네. 중요한데 그러면 그럼 미국이 그렇게 뭐 지렛대로라도 삼지 않을 만한 품목들은 뭐가 있는가 생각해 보면 저의 짧은 식견으로는 그래도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바로 전화해서 얘기했던 조선 분야. 이건 미국에서 못 하니까. 그리고 전력도 미국이 되게 많이 딸리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적어도 이 두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뭐 맞는 말씀이긴 하고요.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산업 또는 섹터 뭐 이렇게 이제 따져보면 분명히 이제 조선이라고 하면 그 뭐 기존에 이제 한국 조선 산업이 뭐 중동이라든지 뭐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발주되는 그 선박들을 뭐 그게 이제 LNG 선인 경우도 있었고 뭐 컨테이너 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또는 뭐 기존에는 이제 해양 플랜트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수주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조선 산업이 오랫동안 이제 침체기를 거쳐서 몇 년 전부터 이제 좀 고가로 특히 이제 코로나 시기가 지나면서 코로나 때 유가 오르고 그러면서 이제 또 운임 올라가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선주들이 돈을 되게 많이 축적했단 말이에요. 그 중동 국가들에서도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자금력을 물론 뭐 원래 이제 돈 많은 부자들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제 노후 선박들이 많아지고 하면서 이제 발주를 하면서 발주가 몰리면서 특히 고부가 같이 이제 선종들을 이제 한국 조선 산업이 수주를 하면서 이제 침체를 탈출했고 또 그 고부가 가치 선종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신조선가 그 이제 뭐 배를 만드는 이제 가격 이걸 이제 되게 좀 높이 받는
예, 그런 구간이 있었고 그게 이제 2-3년 지나면서 드디어 이제 지금 그 신조승 그러니까 높은 그 신조 성과를 받았던 것들이 이제 매출로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서 네. 지금 이제 실적이 잘 이제 나오고 있죠. 좋아지는 예.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초기이고 그래서 이게 한 27년, 28년 정도까지는 조선업 그 업종이 실적 구간으로서는 이제 좋아지는 이제 추세를 분명히 보일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상대적으로 이제 조선에 투자할 때 조금 우려가 있었던 게 이게 27년, 28년 이후에도 계속 잘될 실적이 것이냐. 성장해 줄 만큼 물량이 계속 들어오고 예, 신조성과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예, 이 수요가 있을 건가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언젠가 피크아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이제 조금 공존하고 있는 어정쩡한 상태였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기대감을 불러일으킨 게 미국이 이제 뭐 트럼프가 이제 보기에는 군사력에서 이제 뭐 다른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보니까 함정이 그 중국에 비하면 굉장히 하여튼 그러니까 함정 달리는 수도 상황이잖아요. 예, 줄어들 그러니까 적은 상황이고 네. 그리고 그런데 정작 함정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많이 이제 맞아요. 쇠퇴한 거죠. 네. 수리도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지금. 그래서 그걸 보니 우방 국가 중에 이걸 이 할 수 있는 조선업이 나라. 발달해 있는 나라 한국.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는 MRO라고 해서 이제 그 선박의 유지 보수 뭐 관리 뭐 이런 쪽 그걸 이제 주로 하는 쪽이 수혜되지 않을까 했는데 뭐 오늘 나온 기사를 보면 아예 이제 함정을 이제 처음 그러니까 건조하는 뭐 그런 것까지 이 동맹국한테 이제 맡길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오늘도 사실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주가들이 강했거든요. 네. 예. 그런 흐름이 이제 뭐 실제로 정말 뭐 미국 쪽에 예, 대규모 수주로 이어진다고 하면 뭐 조선업은 훨씬 더 이제 업사이드 그러니까 주가 상승률 측면에서 업사이드가 커질 거고요. 네. 예. 뭐 그리고 일정하게는 분명히 이제 그런 기대감을 충족할 수 있는 뭔가 액션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그렇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향후 2-3년간은 한 3년 정도까지는 실적이 기본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네. 이제 그 실적이 좋아지는 거에 대한 기대감은 일정하게 이제 반영돼 있는 구간이다. 뭐 이런 정도로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뭐 이게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스타게이트라고 뭐 시작하자마자 이제 뭐 데이터 센터 엄청나게 이제 네. 짓겠다고 AI 했잖아요. 관련해서 사실 예. 한국이 너무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아쉽고 네. 90년대 후반에 그 김대중 정부가 그때 아주 성견지명을 가지고 그때 미국에 이제 엘고가 뭐 슈퍼 그 정보 초고 속도로 이걸 주창할 때 김대중 김대중 대통령이 참 해안이 있으셨던 분인데요. 그런 이제 우리가 뭐 이른바 이 IT 인프라를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구축하면서 거기에 예산을 엄청나게 썼죠. 네. 사실 한국 정부가 지금 또는 한국 정치권이 지금 그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른바 이제 초거대 국가 뭐 공용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되고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원내 교섭단체 연설에서 뭐 국가 데이터 센터 이런 이야기를 해서 반갑긴 했는데 네. 이건 뭐 특정 정파적 관점에서 꼭 네네네.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예,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 그냥 뭐 좀 투자한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전폭적인. 예, 한국의 미래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정도의 예, 각오로 사실 투자해야 될 분야이긴 하죠. 네. 옆으로 이야기가 약간 샜는데 네. 스타게이트 이제 프로젝트를 대규모로 진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외에도 민간 기업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제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짓는다고 하는 거고요. 네. 예, 그렇게 되면 뭐 데이터 센터를 지었을 때 그 데이터 센터가 먹는 그 전기. 전력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게 생성 AI로 이제 검색을 할 때 보통 우리가 구글 검색할 때에 비하면 약 한 9배 정도의 예,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즉 전력 소모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전력을 잡아먹기 때문에 예, 거기에 이제 별도로
그 인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 뭐 배전망, 송배전망이 인제 필요한 거죠. 또 그래서 인제 한편으로는 한국의 인제 뭐 변압기 업계라든지 예 송배전과 관련된 뭐 그런 업체들이 인제 분명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건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인제 그 생성 AI 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인제 직접 사실 고성능 칩을 만들진 못해요, 한국이. 네. 네. 다만 이제 고용량 이제 메모리 반도체 그게 인제 HBM 같은 건 만들었죠. 그래서 지난해까지 인제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수혜를 받고 앞으로도 한동안은 인제 그런 수혜를 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아까 제가 인제 그 뭐 전력 소모 문제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를 엄청난 규모로 지으면 거기서 발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네. 예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우리 그 반도체 분야의 솔루션이 뭐냐면 그 글라스 기판이라는 게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인제 이 글라스 기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기존의 유기질 기판을 이제 글라스 기판으로 대체해서 전력 소모량을 절반 이하로 절반 정도로 낮추고 발열 문제도 엄청나게 인제 이 줄일 수 있는 그런 나름의 이제 솔루션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걸 지금 뭐 세계 최초로 지금 양산 준비를 하고 있는 데가 국내 SKC라는 업체의 미국 이제 법인인 그 SK 앱솔릭스라는 데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글라스 기판 사업도 앞으로 많이 부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산업이 점점 커지면서 예. 이 삼성전자도 이제 직접 뭐 이 뛰어들겠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선언할 정도인데 그래서 뭐 글라스 기판 관련한 산업이 빠른 속도로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이게 간접적이나마 인제 수혜주라고 인제 분명히 볼 수 있겠죠. 예. 네. 그리고 저는 어떤 특정 섹터만으로 이렇게 딱 구분해서 보는 건 좀 그러니까 너무 이분법적이지 않은가? 뭐 음. 이분법적이라기보다 그렇게 보는 건 좀 너무 단순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는 그 트럼프 하에서 뭐 수혜가 아니라 뭐 좀 불이익을 많이 받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뭐 그게 인제 대표적으로 IRA에 예 구매자 그러니까 전기차를 샀을 때 구매자 보조금이 줄어들지 않겠냐. 뭐 이런 우려 때문에 인제 나왔고 실제로 뭐 그렇게 할 것처럼 인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바람에 한국의 인제 배터리 산업이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았죠. 네. 그런데 뭐 지난번에도 제가 나왔을 때 비슷한 이야기를 좀 드린 것 같기도 한데 이게 한편으로는 그게 인제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나름 리스크 부분에 해당한다면 트럼프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관세 전쟁을 벌였을 때 핵심 타겟으로 생각한 건 중국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 뭐 그게 일정하게 뭐 관세를 매긴다 하더라도 중국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일 거고 또 그 관세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협상을 통해서 상당 부분 낮출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고 한다면 중국은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풀릴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도 실제로는 인제 그걸 알기 때문에 되게 강대강으로 인제 이게 선제적으로 미국의 다른 품목들에 대해서 자기네들 관세를 막 올리고 이러는 이제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그러면 대중국 관세가 더 강하다라고 했을 때 한국 배터리 산업은 오히려 더 수혜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게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기도 전에 이게 인제 그런 트럼프의 그런 대중국 견제 스탠스를 우려하는 움직임 때문에 실제로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이런 쪽 그 수출이 그러니까 대외 수출이 네.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흐름이 더 가속화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미국의 생산 캐파를 갖고 있는 나라. 미국의 배터리 생산 캐파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 한국이거든요. 네. 근데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해서 실제로 하는 관세를 자체를 높이는 것보다 그거는 뭐 어쩌면 부차적이거나 어쩌면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렛대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배터리 산업과 관련해서도 트럼프는 분명히 그걸 알아요. 이게 비즈니스맨 출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큰 흐름에서 전기차가 갈 거다라는 걸 자기도 알 거고 그 과정에서 그러면 예 이게 결국은 이 산업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국이든 일본이 됐든 예
자국에 더 많이 투자해서 이제 들어오기를 바랄 텐데 사실 네. 이미 한국 배터리 산업은 충분하게 이미 배터리 생산 캐파가 있어요. 그래서 관세 측면에서 볼 때 한국 배터리 산업은 타격을 입을 여지가 사실 별로 없어요. 오히려 수혜를 보면 예, 받지. 예. 그래서 그 어떤 뭐 증권가나 언론에서 자꾸 한국 배터리가 관세 전쟁에 타격을 제일 받는 섹터처럼 이렇게 표현이 돼 있던데 제가 보면 좀 어리둥절한 거죠.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 이상하다 음. 이 사람들. 이미 한국은 대부분 대규모 캐파가 구축돼 있어서 네. 관세를 맞을 걱정 여지가 안 해도 오히려 되는데. 없어요. 오히려 중국이 관세 장벽 때문에 밀려나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 밀리는 자리에서 미국에 이미 생산 캐파를 갖고 있는 배터리 셀 업체, 그다음에 소재 업체들은 특히 전해액 쪽 음. 이런 업체들은 오히려 상대적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냥 이분법적으로 딱 그러니까 어떤 특정 섹터가 이렇다 이렇게 볼 게 아니고요. 네. 그 섹터 안에서도 뭐 이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리고 그 준비 정도에 따라서 개별 기업에 미치는 여파가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좀 그렇게 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